안녕하십니까. 지역 재생 및 활성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관광경영학 전공 20학번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의 수강 동기와 강의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일전에 관광상품 기획론, 협업 리딩 클래스, 도시재생과 관광 등의 전공 교양 강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대주제들,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설정하여 다뤄보았던 경험이 다수 있었기에 해당 대주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본 전공 강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본 강좌를 통해 학습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 거주지에서 어떻게 하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직접 실천하고자 본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강좌에서의 학습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의 학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토대의 학습이 개개인의 실질적 학습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은 지역, 도시재생의 성공, 실패 사례를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성공 사례는 일본 규슈 지역에 위치한 야나가와 수로입니다. 해당 사례는 수로를 활용한 자연재생과 지역 공동체 유대 강화를 통해 관광 수익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수로의 보존 및 활용은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으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야나가와 수로의 전반적인 재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야나가와시는 후쿠오카에서 기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한 규슈의 소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약 2000여 년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의 소멸 가능성이 야기됨에 따라 수백 년 전 만들어진 인공수로를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그 결과 일본의 베네치아라는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야나가와 수로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장애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수로와 함께 식수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이기에 그 기능이 일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야나가와 수로는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며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오염이 가속화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다수 지천들처럼 콘크리트로 매립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로가 일본의 특정 영화에 소개됨에 따라 일본 전역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야나가와 수로에서의 뱃놀이가 지역 관광 상품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1950년대 중반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주도로 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서 야나가와 수로 뱃놀이 사업을 위한 회사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로의 지속적인 오염과 이로 인한 문제들이 강하게 부각되며 사업의 존속 및 수로의 존폐 문제가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야나가와시의 한 공무원이 수로의 보존과 이를 위한 정화 작업 등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수로의 수질과 환경이 개선되고 수로 관광 사업이 재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정한 실패 사례는 한국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해당 사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상가 공실률 증가, 침체된 상권으로 인해 실패라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생사업 초기 구간에는 젊은 층의 방문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개성 있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려나고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상권의 특색을 잃고 방문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 이태원 경리단길의 전반적인 몰락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서울 용산구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에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이어지는 가로와 주변 골목길에 형성된 상권으로 주로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며 일명 땡리단길이 원조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많은 급경사 구간과 부족한 주차 시설 등으로
대규모 상권 형성이 불리한 지형이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국적인 맛집과 개성 있는 가게들로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숙박 및 식당의 비중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와 외국 공관 등 지역 특성상 이국적인 분위기의 음식점과 펍, 카페들이 증가하면서 경리단만의 고유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SNS를 통해 홍보가 확대되며 전국적인 인지도 증가와 방문객 증가를 가져왔고 경리단길의 음식이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권이 확장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경리단길 지역이 핫플레이스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기존 지역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례별 재생, 활성화 프로젝트 이후 지역과 주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사례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수로 뱃놀이는 야나가와시를 대표하게 되었고 뱃놀이 관광객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로의 수질과 환경이 개선되고 수로 관광 사업 및 지역 상권이 재활성화되는 성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백 년의 전통 유적지가 보존되어 관리된 그 유적지는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인 혜택을 선사하게 되었고 이는 곧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응집하고 지역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에서 결과론적으로 맞이하게 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장기화로 운영 비용 부담 증가, 매출 감소, 급격히 상승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기존 점포들이 줄줄 떠나가고 새로운 상권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로 채워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권의 경쟁력이 낮아져 상권의 특성이 사라지자 실질적인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실률이 급증하게 되면 물론 해당 시기에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사례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야나가와 수로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재생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여 수로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재생과 관광 연계입니다. 기존 수로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자연 경관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의 유대 강화입니다. 수로 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광 수익 창출입니다. 수로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경관과 체험 활동은 야나가와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은 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생의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는 자연재생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입니다.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생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이태원 경리단길 사례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패착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 지역 상인들이 떠나고 개성 있는 가게 대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두 번째 요인인 상권의 특색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원조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꼽히며 초기의 개성에는 상점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상권이 되면서 방문객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 및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입니다. 해당 요인의 악영향으로 이태원 경리단길의 상권 고유성을 형성하였던 핵심 콘텐츠의 이탈이 잦아지고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경쟁 상권의 등장으로 생계형 업종 거주민에게 큰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가 공실료 증가 및 방문객 감소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2019년을 기준으로 이태원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서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지역,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실패 사례를 예시로 대입하여 판단했을 때 이태원 경리단길이 더 나은 지역 재생 및 활성화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한때 화풀이였지만 인구의 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정체성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으면서 대표적인 재생 실패 사례로 거론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전략을 민간 협력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핵심은 상업적 활력, 지역 공동체 유지, 문화적 차별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사람을 다시 모은 것보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경연한길에 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근본적인 재생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지속가능한 재생 전략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외국인, 다문화적인 색채와 독창적인 소규모 가게들로 유명했었던 만큼 획일적인 프랜차이즈 확산이 그 매력을 대폭 경감시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규모 창업자, 예술가, 장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상권보다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거리축제, 국제교류 행사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행 친화적 거리 조성, 주차, 교통 문제 해소, 노후 기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인,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임대료 상승 협약, 공동 마케팅, 환경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음식거리가 아닌 경기단만의 정체성을 담은 다문화 음식, 예술,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상권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 주방, 공방, 문화센터를 만들어 창작 활동과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이 함께 경기단길을 다문화, 창의 문화 지구로 브랜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재생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공동위원회를 두어 성과 측정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성공 사례 링크입니다. 실패 사례에 참고한 논문입니다. 실패 사례에 참고한 링크입니다.
더 나은 지역재생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